나는 돈 주머니인가요? 500만 원 쓴 베트남 여행. 67살 아버지는 호텔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온다던 아들들 6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10억 원 재산을 가진 아버지, 재산 기부를 결심합니다. 호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67살입니다.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올해 38, 작은 아들은 35입니다. 둘 다 결혼을 해서 각각 손주를 하나씩 낳아주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견딜 만합니다. 아들들이 가끔 들러주니까요. 나는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입니다. 1층에는 고깃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도 일 좀 해보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았다. 한번 해보자. 대신 다른 직원들처럼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네, 아버님. 열심히 할게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지각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요. 유치원 보내느라 늦었어요.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지각을 했습니다. 조퇴도 잦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애가 열이 나서요.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해요. 물론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조퇴를 했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이러면 좀 곤란한데. 다른 직원들도 있고 손님들도 많을 때인데. 며느리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애가 정말 아팠어요. 제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가게 일은 누가 하나?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며느리 기분만 상하게 했네. 작은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하지만 가게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67의 나이에 혼자서 홀서빙을 하고 계산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베트남 가족여행 어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 갑자기 웬 여행이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쉬셔야죠. 다 같이 가족여행 가요. 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여행이라니
좋지. 그래, 좋다. 언제 가면 되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닷새간이요. 다낭으로 갈 거예요. 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기분이 들떴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손주들도 데리고 가면 좋겠네. 며칠 후 작은아들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다 같이 가야지.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아버지가 쏘는 거야. 작은아들이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랑 며느리들, 손주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사실 경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7명의 항공료와 숙박비, 식대까지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낼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가족을 위해 쓰는 거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나. 드디어 여행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큰아들 내외와 손주 하나, 작은아들 내외와 손주 하나, 그리고 나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이 좁았지만 설레었습니다.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습니다. 한여름이라 기온이 35도가 넘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예약한 호텔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첫날은 호텔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해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내가 계산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낼게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내가 낸다고 했잖아.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패키지 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대리석 산이었습니다.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계단이 많았습니다. 나는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다리가 아프네. 숨도 차고 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응, 괜찮아. 천천히 올라가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이거 따라다니기 쉽지 않네. 점심을 먹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였습니다. 더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좀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내 방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나는 놀랐습니다. 왜? 다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었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어제 힘드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쉬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같이 갈게. 큰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점심 먹고 빨리 올게요. 호텔에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며느리들, 손주들은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호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제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는 것도 좋겠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베트남어로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더니 벌써 배가 고프네. 점심때쯤 오겠지.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어디서 밥은 먹고 있겠지. 나는 언제 먹나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생수만 있었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슈퍼에서 산 컵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베트남까지 와서 호텔 방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해변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 감옥에 갇힌 것 같네. 시간이 참 안 갔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은 잘 놀고 있겠지. 손주들도 즐겁겠지. 5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빨리 온다더니 이게 빨리 오는 거야? 7시가 넘어서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쉬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아버지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지 그랬어. 왜 나를 두고 갔냐?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컵라면 먹었다. 큰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컵라면요? 왜 룸서비스를 안 시켜 드셨어요?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배 안 고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컵라면 하나로 버텼습니다. 큰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저녁 드시러 가시죠. 나는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옥에 갇혀 있던 기분이었어. 아들들은 신나게 놀고 밤에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만 내는 사람인가? 같이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호텔에서 쉬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같이 갈 거야.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 위로 올라가야 해요. 힘드실 텐데.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갈 거야. 어제처럼 혼자 있기는 싫어. 큰아들이 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녀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치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덥고 습했습니다. 산 위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계단이 많았습니다. 나는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나는 따라갔습니다. 어제처럼 혼자 남겨지기는 싫어. 힘들어도 따라가야 해. 중간에 쉬면서 올라갔습니다.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그저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나는 짐이 된 것 같네. 아들들한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절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땀을 닦았습니다. 큰며느리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계산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였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호텔로 가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망치면 안 되지. 저녁이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쇼핑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것저것 샀습니다. 물론 내가 돈을 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낼게요. 작은 아들이 말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낸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내고 저것도 내가 내고. 나는 돈 내는 기계인가.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여행 즐거우셨죠? 큰아들이 헤어지며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았어.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베트남까지 가서 뭘 한 거지. 호텔 방에 혼자 갇혀 컵라면 먹고 힘들게 산 위까지 올라가고 돈만 500만 원 넘게 쓰고 서러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아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돈만 있으면 되는 사람? 같이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호텔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감옥에 갇힌 것 같았던 그 기분. 점심 먹고 빨리 온다더니 저녁 때가 되어서야 왔어.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는데 산 위에서 힘들게 올라가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찼지만 참고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겨지기 싫어서. 나는 짐이 된 것 같았어.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고. 며느리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 가게에서는 조퇴하고 지각하면서도 여행에서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가게 일은 아이 때문에 힘들다면서 여행은 잘만 다니더라.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저것 사면서 내가 돈 내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 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일을 한 게 뭐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았어. 아들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건물도 사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작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2층과 3층 월세도 나오고 1층 고깃집도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10억은 넘습니다. 이 재산을 아들들한테 물려줘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기부를 할까?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겠어.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했습니다. 재산 기부하는 방법. 여러 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기부를 할까? 하지만 선뜻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손주들도 있는데, 하지만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러움과 화가 뒤섞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사진 정리했어요.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뒤에서 힘들게 따라오는 모습이거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이게 가족 여행 사진이야? 나는 거의 없잖아. 더 화가 났습니다. 작은 아들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여행 재밌었죠? 다음에 또 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겠지. 괜히 말했다가 불효자식이라고 할까봐. 나는 다시 재산 기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또 지각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작은 며느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충대충 하는 게 보였습니다. 손님이 불렀는데도 천천히 갔습니다. 주문을 받을 때도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봐주는 거지. 다른 직원이었으면 진작 잘났을 거야. 오후가 되자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조금 일찍 가도 될까요? 애 학원 보내야 해서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가봐. 작은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내가 다른 직원들과 며느리 목까지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며느리 월급 주면서 내가 더 고생하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정말 재산을 기부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큰손자 생일이에요. 외식하러 가실래요? 나는 물었습니다. 누가 돈 내는데? 큰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낼게요. 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낼까? 가서 보면 또 나한테 계산하라고 하겠지. 됐어. 나는 안 갈래.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아버지? 손주 생일인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희끼리 할게요. 큰아들이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한가? 손주 생일인데.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나를 그렇게 대했잖아. 돈만 받아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형한테 들었어요. 왜 손주 생일에 안 오신대요?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물어? 작은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이상하세요? 나는 화를 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작은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쏟아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를 호텔에 혼자 두고 갔잖아. 하루 종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 점심 먹고 빨리 온다더니 저녁 때나 왔고.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쉬시라고. 내가 쉬고 싶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는 나를 돈 주머니로만 보는구나. 같이 즐기는 가족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들 잘 키웠는데,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돈이 필요할 때만. 서러웠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산 기부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산 기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 아들들이 있지만 기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그럼 뭐가 달라지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게에는 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작은아들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간 것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작은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한 줄 몰랐어요. 나는 듣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아버지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심으로 해라.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재산 기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 아들들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것. 진짜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 나는 67살입니다.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진짜 달라진다면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부를 할 것입니다. 나를 돈 주머니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줄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도 나는 생각합니다. 호텔방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을.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을. 그 서러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결정을 할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한 걸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걸까요?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돈 주머니로만 취급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